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랑 지구온난화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 온실효과에 대한 부분과 지구 열수지 평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숫자로 좀 우리 맞춰봤어. 여러분들 충분히 복습하셨죠? 자, 그 단원을 잘 복습하셔야 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구온난화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겠지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현재보다 복사평형 온도가 더 높아지는 상태를 우리는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을 하겠지만 자연적인 요인도 있고 인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뭐를 배울 거야? 인위적인 요인을 한번 배워볼 거야. 그러면 지구온난화는 무슨 기체 증가? 온실 기체 증가. 자, 이렇게 온실 기체가 증가하면 지구의 무슨 효과가 커져? 예? 온실 효과가 커져. 자, 우리 온실 효과 저번 시간 배웠지? 자, 지표가 방출한 에너지의 총량을,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하게 되면 대기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온실 기체가 증가해서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의 총량이 늘어서 대기의 온도가 상승하면 당연히 지표의 온도도 함께 상승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는 지구 온난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온실 효과, 온실 기체가 그랬네? 온실 효과가 증가해. 온실 효과율이 커져. 자, 그럼 온실 효과가 커지면서 지구의 무슨 기온이?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는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배우겠구나? 이 온실 기체 증가에 대한 부분을 배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온실 기체는 대부분 어디에 존재하냐면 지표면 근처에 있는 대륙권에 존재하고요. 온실 기체는 대륙권에 존재하고 이 온실 기체의 대표적인 게 우리는 이제 이산화탄소, CO2라고 하지? 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메테인, CH4. 자, 그 다음에 수증기도 사실 여러분들 온실 기체에 들어갑니다. 수증기. 그리고 CFC라고 해서 이제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프레온 가스라고 해서 염화플로리너탄소 또는 염화불화탄소라고 해서 프레온 가스라고 하는 것도 무슨 기체에 들어간다? 온실 기체에 들어간다. 자, 이런 놈들의 양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높아져서 복사평형 상태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하고, 자, 이 중에서 있잖아. 온실 기여도라는 게 있어. 자, 온실 기여도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되는 기체를 이제 우리가 온실 기여도라고 보통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온실 기여도는 누가 제일 크냐면 이산화탄소가 제일 크다고 봐요. 자, 이산화탄소의 양의 변화에 의해서 현재 지구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된 범위는 이 이산화탄소 양의 증가다. 그래서 온실 기여도는 단위 농도당 온실 효과율, 그러니까 1ppm에 해당하는 농도에 대해서 온실 효과가 얼만큼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이제 온실 효과율이라고 하고, 단위 농도당 온실 효과에 대한 비율, 온실 효과율 곱하기 대기 중 농도를 곱하면 우리가 온실 기여도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온실 기여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온실 기여도는 누가 가장 1번이다? 이산화탄소가 제일 큰 원인이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배울 겁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서 고기후 연구 방법 중에서 빙하 연구라는 게 있지. 그래서 빙하의 일부를 녹였을 때 그 빙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대기 성분을 분석해서 그 대기 성분 속에 대기 성분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랑 주로 메테인의 농도에 대한 부분을 볼 거야. 자, 그러면 1850년부터 2000년까지 빙하의 시추자를 통해서 그 빙하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농도와 메테인의 농도에 대한 부분을 분석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이산화탄소 농도도 어떻게 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자, 그다음에 이게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그다음에 메테인의 농도 변화. 산화이질소는 빼고 갑시다 그냥. 자,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메테인의 농도도 이렇게 증가하더래. 자, 그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대기 중 메테인 농도가 증가했더니, 185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의 농도 증가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자, 대기 중 온실기체 양. 자, 메테인하고 뭐만 일단 볼까요? 메테인하고 이산화탄소만 봤을 때 자, 산업혁명 이후에 자, 우리는 엄청난 화석연료를 소비하기 시작. 문명의 이기, 그다음에 인간의 이기심이 자, 우리가 문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인구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료도 많이 소모할 거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연료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자,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는데 이 화석연료의 연소 생성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수증기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 자, 그다음에 자, 온실기체가 증가하는 원인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산림면적 감소. 자, 산림면적이 감소하면 우리가 산림, 나무들이 광합성을 하면 그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뭐를 방출해 주냐면 산소를 방출해 주는데 산림 면적이 점차 감소해서 나무가 줄어들게 되면 자, 무슨 양이 감소해서 광합성량이 감소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되는 나무가 줄어드는 거야. 광합성량이 감소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지. 자,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량도 증가할 거고. 자, 그리고 대규모의 축산활동. 자, 대규모의 축산활동. 소를 키워, 돼지를 키워, 짐승들을 키우지. 왜 그래?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럼 이 새끼들의 수가 점점 늘어날 거 아니야. 그지? 대규모로 사육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일단 호흡량이 증가할 거고. 호흡량이 증가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도 증가할 거고. 특히 웃긴 게 자, 우리 이제 호주가 되게 축산에 관련된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 소를 되게 많이 키우는 축산 농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러니까 대규모의 축산 농업을 하는 나라인데요. 자, 이놈 새끼들이 소들이 되새김질을 하잖아. 자, 되새김질이라는 게 위가 여러 개야. 생물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 위가 여러 개야? 그러니까 풀을 뜯어 먹었는데 이 풀을 뜯다가 소화가 안 된 새끼는 일부 위에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걸 꺼내갖고 다시 씹어갖고 저기를 한대. 근데 그러다 보면 트림을 많이 한대네. 그 방구도 많이 낀대네.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메테인이 많이 나오는데 이 메테인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자, 요즘에는 그런 소의 먹이에서 소가 생명활동하는 과정 중에 소의 먹이를 개발해서 자,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축산활동은 자, 메테인의 양을 증가시키고 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켜서 자, 온실기체의 양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세 가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뭐 때문에 뭐가, 뭐 때문에 뭐가, 뭐 때문에 뭐가 자, 산림 면적 감소 같은 경우에는 자, 산림에다가 우리가 뭐 집을 짓거나 도시화하는 과정 중에서 산림 면적이 감소하는 경향도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 그럼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메테인의 농도 증가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두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이산화탄소랑 메테인 등이 무슨 기체의 역할을 하는구나, 온실기체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함께 알 수 있고요. 자, 이 기체 양이 대기 중에서 증가하게 되면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 자, 지구 온난화의 경향성인데 뭐 태양 활동, 태양의 변화, 뭐 흑점수 변화도 마찬가지겠지. 그다음에 화산 활동, 자, 화산 분출물에 의해서 그리고 인간에 의한 온실기체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 자연적 요인만 고려했을 때는, 이 자연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구의 세차 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규모의 화산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 발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화재 같은 것들이 대기 중에 온실기체 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자연적 요인만 고려했을 때는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아졌다가 올라가는 경향성을 이렇게 가질 수도 있어. 자,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자연적 요인만 고려했을 때. 자, 그리고 온실기체 증가에 의해서 나타나는 온실기체의 증가 요인만 고려했을 때는 자, 전체적으로 이런 경향성을 이렇게 가져요. 자, 온실기체만 고려했을 때. 자, 근데 자연적 요인과 그 다음에 온실기체, 이건 인위적 요인이겠지. 요인과 자, 온실기체 증가와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통합적인 두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는 자, 전체적인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가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더래. 그러면 자연적 요인보다 온실기체 증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가 대략적으로 거의 일치하는 형태로 나타나므로 이 온실기체의 증가는 지구 온난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표대로 그냥 여러분들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지구 온난화. 자,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을 때 자, 지구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볼 거야. 자, 첫 번째 뭐 해수면의 상승, 기후대의 변화 쭈르륵 8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씩 한번 쪼개 봅시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유는 자, 일단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어. 평균 기온 상승? 그럼 빙하, 자, 현재 지구에 있는 빙하 면적이 줄어들어. 왜 빙하 면적이 줄어들까? 왜 빙하 면적? 또 따뜻하니까 녹잖아. 그러니까 빙하가 형성되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빙하가 만들어진 지역이 좁아. 그럼 녹은 빙하는 다 어디로 들어오느냐? 어디로 들어와? 바다로 들어와. 그러니까 자, 빙하의 해빙을 통해서 해수면, 바닷물로 들어오니까 해수량이 많아지지. 해수량이 많아지니까 해수면이 상승을 할 거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잠기는 육지가 생겨.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수몰지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자, 앞으로 몰디브 같은 자, 바다에 있는 섬들은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조만간 잠길 거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더 이상 몰디브라고 하는 관광지에 가서 관광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답니다. 자, 그다음 자, 이런 해수해양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원래 우리나라처럼 온대 지방이었던 온대 기후가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기후가 여러분들도 느끼지. 자,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기후가 자, 전체적으로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는 아열대 기후가 돼가는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기후대의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온대 지방이었던 지방이 자, 무슨 기후로? 자, 열대는 아니지만 자, 전체적으로 아열대 기후의 형태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 증발량과 강수량의 변화. 자, 어느 한쪽은 증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어느 한쪽은 강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증발량과 강수량의 편중 현상이 생기게 되면 큰 기후대의 변화가 생기고 이런 기후대의 변화는 기후 난민. 자, 그래서 식량 부족 현상을 같이 유발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증발량, 강수량의 변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증발량, 강수량에 의해서 바닷물에 무슨 변화가 생겨? 염분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자, 염분 우리 앞에서 배웠어. 자,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에 의해서 자, 바닷물의 염분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자, 열대성 질병이 확장된다. 뭐 말라리아 모기가 기승을 부려서 뭐 콜레라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열대성 질병 같은 것들이 뭐 말라리아 등과 같은 열대성 질병이 확장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남방 진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엘니뇨의 변화가 되게 큰 폭으로 나타나게 되면 자, 기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엘니뇨의 변화. 그다음에 자, 난류와 한류의 해수의 온도가 변하면 난류와 한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순환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해수 순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자,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냐면 자,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해수의 온도가 상승했어. 자, 그러면 해수의 수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자, 용존 기체. 보통 우리가 기체는 수온이 낮을수록 잘 녹아. 근데 해수의 평균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자, 용존 기체량이 감소하니까 그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용존 산소량의 감소. 자,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감소하는 거야. 자, 뭐가 감소한다? 용존? 표시가 안 돼. 용존? 산소량이 감소한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후가 변하게 되면 곡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자, 곡물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자, 무슨 문제가 생길 거고? 식량 문제라든가 식량 부족 현상이 생길 거고. 자, 이런 식량 부족에 의해서 식량이 부족한 특히 이제 몽골 지방 같은 경우 유목하잖아, 유목. 그지? 이 새끼들이 어쨌든 짐승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풀을 뜯고 다녀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풀을 뜯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풀이 잘 안 자라. 그러니까 자, 풀이 잘 자라는 지역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돼? 옮겨 다니는 경향들이 생기는데 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량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되면 그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민족들이 이동을 하는 현상들이 난다는데. 오케이?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난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기후 난민 이런 걸 우리가 기후 난민이라고 불러줘.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그다음에 해양의 산성화. 자, 해양의 산성화 여기다가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9가지 쭉 나왔는데 자, 대기 중 해양의 산성화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대요. 그럼 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 이거 따로따로 분리하세요. 용존 기체 감소는 그냥 해수면 상승에 대한 부분이고 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자, 대기에서 해수로 녹아 들어가는 양이 증가해요. 물론 수온이 낮은 지역도 어쨌든 존재하니까 지구가 다 뜨거워지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자, 해수에 녹아 들어가는 해수에 용해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해. 자, 해수에 용해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한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자, 누구랑 녹냐? 어디에 녹냐? 물이 녹거든. 물에 녹으면 자, 물과 반응해서 얘가 H 플러스하고 HCO3 마이너스라고 하는 형태의 이온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수소이온이 녹아 들어가면 이게 뭐지? 산성이지. 그래서 해양의 산성화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의한 자, 용해되는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해양 속에 바닷물 속에 수소이온 수가 증가하면서 해양의 산성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해양의 산성화는 자, 해양 생물 특히 이제 석회생물 같은 경우 해양 생물의 물질 대사를 방해할 수 있어요. 해양 생물의 물질 대사를 방해하게 돼서 해양 생태계에 자, 위험을 가해줍니다. 생태계 위험. 자, 이게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다. 자, 지구 온난화의 원인에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반도,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하지.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 자, 우리나라의 한반도 기후 경향. 자, 전 세계 평균 기온에 비해서 자, 우리가 온대 지방에 위치하고 중위도 지방에 위치하고 있거든. 중위도는 있잖아.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하는 자, 교환 장소야. 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중위도를 통과해서 고위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 한반도의 기후 변화의 경향은 자, 보편적으로 평균 기온,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 상승보다 한반도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평균 기온 상승률이 더 높대요. 대체적으로 한 1.5도 상승할 때 우리는 2도 이상 상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대. 그래서 한반도도 지구 온난화에 아주 큰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한반도 기후 변화의 경향성 첫 번째, 어쨌든 평균 기온이 높아지니까 겨울 일수는 감소하고 여름 일수는 증가해. 선생님, 봄, 가을은요? 봄, 가을 일수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데. 그런데 대신에 봄이 앞당겨지거나 가을이 뒤로 밀리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지. 봄 자체와 가을 자체의 길이 변화는 아주 크게 일어나지 않는데 자, 겨울철 일수와 여름철 일수의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겨울 일수는 감소하고 여름 일수는 어떻게 돼? 증가하고 봄, 가을이 나타나는 시기는 앞당겨지거나 뒤로 밀릴 수 있으나 기간 자체는 뭐 거의 일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기간 자체는. 자, 그러면 여름 일수가 증가하면서 자, 열대야. 자, 밤에도 기온이 26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자, 아주 더운 여름의 날씨. 그러니까 열대의 날씨가 자, 증가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열대야라고 해서 열대야 일수가 증가하고요. 자, 열대야 일수가 증가하고요. 자, 만약에 조금 냉방 일수가 증가하겠죠. 에어컨을 켜는 일수, 냉방 일수 증가. 자, 그리고 우리나라 수온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자, 예전에는 우리나라 수온이 낮을 때는 한류 어족들, 차가운 물에서 사는 한류 어족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류 어족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족 자원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수온 상승으로 인한 한류성 어족의 감소. 그럼 선생님, 난류성 어족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난류성 어족보다는 한류성 어족이 상대적으로 많대. 왜냐면 한류는 용존산소량도 많고 영양염료도 풍부하기 때문에 자, 한류에 사는 물고기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대요. 자, 그래서 한류성 어족의 감소, 그럼 이거는 자, 어획량이 감소할 수 있다. 잡아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획량 감소. 자, 그다음에 봄이 앞당겨지니까 봄꽃이 피는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현상. 그래서 자, 봄을 알리는 가장 대표적인 꽃이 개나리라고 얘기하는데 개나리가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평상시보다 평균적으로 피는 자, 예전에 비해서 10일에서 15일 정도 더 빨리 피는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봄이 더 빨리 왔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기상이변이 속출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집중호우 일수도 자, 여름에 일어나는 집중호우 일수도 증가하고 자, 집중호우가 일어나지 않는 시기인데도 집중호우가 발생한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자, 그리고 태풍의 세력이 증가한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앞에서도 설명했지. 태풍의 세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자, 태풍은 수온이 높은 바다에서 수증기가 증발했을 때 그 수증기의 양을 통한 자멸을 통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수온 상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태풍의 세력도 증가하고 태풍의 빈도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태풍이 발생하는 위도가 자, 중위도까지 상승할 수 있어.
자, 태풍이 발생한 위도가 중위도까지 기어 올라올 수 있다. 북상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 작물의 북방한계선이라는 게 있는데, 북방한계선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게 농작물을 우리가 뭐 할 때? 농작물을 저기 할 때, 자, 상대적으로 북반구에서 고위도로 가면, 북반구에서 고위도로 가면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물론 추운 곳에서 자라는 작물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작물들은 더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풍부할수록 잘 자라는 작물들이 많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과를 키우는데 사과가 대구에서 되게 유명하지. 자, 대구에서 이제 우리가 사과를 잘 키운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사과가 잘 자라는 지역 기후가 대구에서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그전에는 고위도에서는 사과를 키우지 못했고 대체적으로 대구 위쪽 여기까지 이제 사과를 키울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자,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사과를 키울 수 있는 지역이 어디까지? 북쪽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최대 북방선의 한계가 점차 어디로 올라가고 있다?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작물의 북방 한계선의 북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통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비교적 고위도에서도 요즘에는 자랄 수 있다. 뭐 옛날에 예를 들어서 귤도 제주도에서 막 재배를 못했는데 요즘에는 저 지구 밑에 이 남부지방 전체에 대해서 뭐 귤이나 바나나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됐다는 얘기는 결국 지구의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기후변화, 아까 설명했던 거, 온대 기후에서 아열대 기후 지역으로 점차 기후 지역이 확산된다. 아열대, 온대 기후보다 훨씬 더 더운 지역. 그래서 여름은 길고 겨울은 짧은 기후. 온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대체적으로 매우 뚜렷한 기후. 그래서 우리는 원래 무슨 기후였다가 온대 기후였다가 점차 남부지방으로부터 아열대 기후가 이렇게 북상해서 올라온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게 한반도 기후 변화의 경향성이다. 자, 6가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후 변화를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당연히 무슨 기체 감소가 제일 중요해? 온실 기체 배출 감소가 매우 중요하죠. 그럼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화석연료를 안 쓰는 게 제일 중요해. 화석연료를 안 쓰는 게 화석연료 사용 억제. 자, 두 번째, 친환경 에너지 개발. 어쨌든 에너지를 안 쓸 수는 없으니까 화석연료 대신에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해서 온실 기체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게 중요해서 친환경 에너지 개발. 그다음에 산림 면적 확대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무슨 양을 증가시켜서 광합성량을 증가시켜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건 이제 고기술인데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압축해서 모아서 뭘 하는 거야? 저장을 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거나, 요즘에는 뭐 이산화탄소에 있는 탄소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한다는 얘기도 선생님이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뭐 특별한 기술들이 발달을 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테인과 같은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면 지구 온난화가 억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국제 간에 지구 온난화를 대비한 국제 간 협약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선생님 생각에는 교토 의정서 정도는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일본 교토에서 선진국 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는데, 이런 걸 우리가 교토 의정서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교토 의정서에 들어가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만간 들어가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대비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후 변화의 대응 방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 여기까지가 일단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한 방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양의 피드백과 음의 피드백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를 일으키고 나서 그 일으킨 변화에 의해서 다시 원래의 원인이 더 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걸 우리가 보통 양의 피드백이라고 보통 불러줘요. 그러면 지구 온난화라는 개념 자체가 지구의 무슨 기온이 상승됐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그럼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결과적으로 무슨 기체량 증가? 온실 기체량 증가. 그러면 이런 온실 기체 양을 증가시키는 원인들을 밑에서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 건데, 3가지를 한번 볼까요? 일단 온실 기체 양 증가는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 그치? 그 다음 2번째.
산림 면적 감소. 자, 산림 면적 감소는 무슨 양 감소? 광합성량 감소. 자, 그 다음에 해수에서 자, 방출되는 수온 상승에 의해서 해수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량 증가. 자, 그래서 요게 결국 무슨 양을 증가시키는? 온실기체 양을 증가시키는 뭐 대규모 축산 활동도 있을 거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자, 온실기체 양 증가가 보통 이제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대기에서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증가할 거고 대기 온도가 상승할 테니까 자, 빙하가 녹아요. 빙하의 해빙. 자, 빙하가 해빙. 자, 그 전에 수온 상승으로 갑시다. 자, 무슨 상승? 수온 상승. 자, 수온 상승? 그럼 수온이 상승하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량 증가. 자, 그러면서 뭐가 녹았어? 빙하의 해빙. 자, 이렇게 빙하가 해빙이 되면 자,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치?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무슨 면적 감소? 육지 면적 감소. 자, 그리고 이 빙하가 해빙이 되잖아? 그럼 빙하가 해빙이 되면 빙하 면적이 감소하니까 지구 반사율이 어떻게 돼? 감소. 지표에서, 자, 지표 반사율이라고 합시다. 지표 반사율. 자, 지표가 빙하가 감소하면서 지표에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증가하네? 그러면 지표의 반사율이 감소하게 되면 다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는 양의 피드백 관계를 갖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더니 수온이 상승했고, 자,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수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면서 온실기체량이 증가하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킨 지구온난화 연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의 피드백? 양의 피드백. 어떤 원인이 변했을 때 그 변화된 원인이, 자, 결과가 다시 그 원인을 더 증폭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양의 피드백이라고 보통 불러주거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수온이 상승했대.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증발량이 증가했네. 자, 증발량이 증가했어. 대기 기온, 증발량이 증가했네. 자, 증발량이 증가하게 되면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 자, 이렇게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했어. 근데 이 수증기도 선생님이 얘기했지. 무슨 기체야, 이것도? 온실기체야. 그러면, 자, 대기 중 수증기량 증가에 의해서 나타난 온실기체의 증가는 다시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결국 또 이것도 또 무슨 피드백으로 돌아가는 거야? 양의 피드백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원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가 지속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런 걸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양의 피드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까? 자, 혹시 필기 못한 사람들은, 선생님 교재 안 나와 있으니까 필기 못한 사람들은 잠깐 정지시켜 놓고, 자, 필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프를 하나 볼게. 자, 여기 뭐 연도는 굳이 그리지 않을게요. 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평균 기온 상승인데, 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자, 이렇게 됐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단 늘어는 나는데 이렇게 됐대. 자, 근데 여기가 일단 북반구라고 가정을 합시다. 북반구. 자, 그러면 어떨 때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서, 자, 여기를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뭐 1년 정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어떤 특정한 연도기인데 1년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되게 감소했다. 자,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1년 중 어떤 때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고치를 가져갔고, 자, 좀 증가는 했지만 어쨌든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자, 이렇게 1연중, 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체적으로 가장 높은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겨울철이 될 수 있어. 겨울철. 왜 겨울철이냐면 우리가 겨울철은 있잖아. 겨울철은 화석연료 사용, 난방을 하기 위해서 여름철에 비해서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해. 그럼 당연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이 배출될 테니까 당연히 어때?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제일 높을 거고 또 자, 일사량이 적기 때문에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광합성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여름철에 비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기는 일사량이 많기 때문에 무슨 양이 많아? 상대적으로 광합성량이 많아.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비교적 좀 흡수를 잘해주는 시기가 나타날 거고 겨울철은 광합성량도 줄고 화석연료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1년 중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시기, 그래서 제일 높은 시기는 우리가 계절적으로 겨울철이라고 보면 되고 자, 광합성량이 증가하면서 기온이 높아지고 광합성량이 증가해서 일사량이 증가하는 경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1년 중 비교적 낮은 시기는 우리가 언제라고 봐주면 되냐면 여름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근데 남반구는 그럼 이런 그래프가 반대로 나타나겠지. 왜냐면 북반구랑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자, 겨울철, 만약 1월 달이겠죠, 여기. 1월, 자, 여기는 뭐 7월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자, 1월에 이산화탄소 대기 중 농도가 가장 높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북반구고 자, 1월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낮다라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그 지역은 뭐가 되는 거야? 남반구가 되겠지. 자, 이런 그래프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충분히 복습하시고 여러분들 문제 필요한 부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